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모셨는데 저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얘기 또 했었잖아요. KF21. 예, 맞습니다. 그거 나가고 나서 또 아버님께서 또 무슨 말씀 안 하셨나요? 니는 가족끼리 이야기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예, 무사히 잘 이제 둘이 협의를 하는 걸로. 협의를. 예. 협의까지 필요하군요, 부자님. 상품권을 조금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우리 무인 항공모함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덱스를 취재하고 나서 하나오션이 내놨던 항공모함이 있었고, 통합 뭐 지휘함, 뭐 이렇게 무인 지휘함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있었고,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내놓은 게 있었는데, 여기 또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다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이제 무인전력 지휘함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요까지는 이제 네. 그리고 어떤 형식이야까지 샤넬님이 설명해 준 걸 보충하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이게 과연 만들어도 돼? 네. 그리고 만들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던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숙제까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이게 가지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취재하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세미나에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각자가 가진 무인기 진리와 그 무인기 항모에 대한 개념을 갖는데, 네. 우선 현대중공업은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유인 항공모함과 무인 항공모함을 같이 한번 보고 여기서 기술적 리스크랑 비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요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근데 그 해군에서 그러니까 발주라기보다는 해군에서 이제 요구를 해서 설계한 거잖아요. 현대중공업을.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군이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 앞으로 20, 30년 후에 먼 미래의 디자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요새 잘 정착이 안 돼 있는데, 프랑스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상하게 생긴 SF 배들이 가끔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당장은 쓸 수 없더라도 미래의 기술, 그러니까 컨셉카 같은 개념으로 아주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지금 당장 획득해야 되는 배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장비를 가진지, 이런 실제랑 컨셉카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컨셉에 가까운 것이었고, 해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유인 항모를 지금 포기하고 유무인 전력 지휘함으로 간 거는 맞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 과연 네. 드론을 넣으면 유인기보다 어떤 점이 좋은가? 아니면 그 드론을 넣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절약이 돼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요게 대해서 열심히 조선소, 그 다음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그 다음 업체와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당장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10년 내에 유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나왔을 때 요거를 가정한 디자인, 그러니까 고스트 커맨더 2라고 지금 저희가 설명을 했고, 고스트 커맨더 2. 사르님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스트 커맨더 혹시 원이 기억나시나요? 그 예전에 그 재작년 마덱스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네, 재작년 마덱스에서 약간 기울어진 갑판과 네. 2층 구조로 돼서 네. 그 피라미드 같이 생긴 배가 있어요. 굉장히 미래적인 구조였는데. 네,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신진 설계자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20년, 30년 후에 만들 미래의 지휘함을 만들어 달라. 이런 컨셉을 한 거였고, 이번에 고스트 커맨더 지금 공개된 부분은 조금 더 훨씬 더 상세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10년 이후에, 그러니까 독도함과 마라도함과 같이 운영할 배를 만드는 게 고스트 커맨더 2라서, 말은 1, 2지만 사실상 다른 배고, 그리고 고스트 커맨더 2는 상륙함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뭐 LST나 뭐 LSP 뭐 이런 뭐 LPD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LHD라고 할 수 있는데, LHD. 그러니까 헬기 탑재형 상륙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의 076형 상륙함과 유사하다. 네, 예, 크기나 성태, 느낌이 다 유사한데, 좀 이게 구체적인 사진이 나와서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네, 네. 두 개의 LSF2 고속 상륙정이 탑재 가능하다. 요거는 독도함 마라도함과 유사하고, 그렇죠, 똑같죠. 도크도 있습니다. 도크 있군요. 네, 거기다가 장갑차나 탱크를 실을 수 있는 그 탱크 실을 수 있는 차량 갑판이 있고, 차량 갑판과 도크 위에 항공기 탑재의 그 경락고가 있는데,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CVX 이런 것들이랑 좀 다른 거죠. CVX는 차량 갑판과 이제 그 함재기 갑판이 한 대로 돼 있는데, 이거는 대신에 분리를 한 다음에 조금 높이를 높여가지고 상륙함과 항공모함의 하이브리드도 됐고, 그래서 줄어들어서 유인기 탑재로 하면 몇 대를 실지 못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무인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스트 커맨더 2의 항공기형 경락
경우에는 헬기 8대, 수리온 혹은 블랙호크급. 그 다음에 대형 드론이 10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펠러가 아니라 제트 엔진 드론. 그 다음에 제트 엔진으로요? 예. 헬기가 갑판 말고 위에 격자할 수 있는 것까지 합하면 헬기 12대, 대형 드론 20대. 거기는 이제 프로펠러라든가 제트 엔진 다 합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유인기로 이제 20대의 함재기를 채워 넣으려면 6만 톤급 이상이 돼야 되고. 퀸 엘리자베스 정도는 돼야죠. 예, 그리고 상륙 기능이 없어야 돼요. 막 그 LSF라든가 아니면 장갑차 공간이 다 드러내고 거기 예. 전부 다 이제 그 항공기 그 경납고로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무인기로 들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필요한 용량이 줄어들어서 상륙함의 기능과 그다음에 항공모함의 기능 요것들을 다 갖추게 되었다. 요렇게 된 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설계된 이제 고스트 커맨더 2의 형상이고 네. 현대중공업도 이제 이런 것과 유사한 설계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아직 근데 다만 이제 공개는 필요하다. 왜 공개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냐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무인기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데서 아직도 이제 유인항모랑 무인항모를 조금 더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하네요. 네. 여기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은 사실 배에 들어간 것 그 항공모함이다 보니까 배보다 더 중요한 함재기에 그렇죠.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함재기 대결구도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대한항공팀 컨소시엄을 했군요. 그리고 그들이 대적하는 카이. 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하나오션 이렇게 팀이 돼 있고 네. 카이, LIT 넥스원, HD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팀을 맺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거 또 묘하네. 근데 하나는 저 모하비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참고해서 그 모하비를 국산화한다, 모하비에 대한 접근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작년에 독도함에서 이제 모하비 혹은 이제 그레이이글 스톨 이게 같은 비행기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륙은 하고 착륙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독도함에서 운용하기는 사실 좀 부적당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아무래도 독도함은 해리어의 운용에 가능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도 199m고 필요에 따라서 스키 점프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독도함이 폭이 좁아요. 무슨 소리냐면 해리어를 기준으로 이제 함재기나 고정기 운용하는데 그레이이글 같은 경우에는 해리어보다 훨씬 가볍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날개가 좀 길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죠. 그 양기 체급도 하고 이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엘리베이터도 걸리고 이 헬기 그 날개 끝 부분이 이제 갑판 밖으로 밀려나서 이거 갑판을 좀 확장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렇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일본은 이런 게 된대요. 일본의 이즈모나 휴가 걔네는 지금 그 갑판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네, 확장도 끝나고 이제 F-35로 운영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져서 그레이그 스토리 아무 이제 변경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유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이번에 말하고 있는 이제 드론 항공 외에는 좀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원래 영국 항공모함 중에 이제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있잖아요. 요게 아직 드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일부 뭐 트리키에나 뭐 이란이나 뭐 일부 국가에서는 뭐 드론 항공모함을 운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대세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드론이 함재기를 쓰기엔 덜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필요한 것도 많지만 지금 현재 실증이 되거나 이런 것도 많고 무엇보다도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영국의 프린스 오브 웨일즈 항모나 아니면 퀸 엘리자베스도 지금 드론을 운용합니다. 운용하고 있군요. 그 사출기를 설치하는 게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사출기 설치 전에는 얘들이 드론을 운용하지 않는 거냐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미 세 종류 이상의 드론을 이제 그 미 영국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것이 다 증명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고정 운영이 아니라 순환 배치긴 하지만 이미 F-35를 운영하는 퀸 엘리자베스는 사실상 반 드론 항모 UV 복합 항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일단 화물 수송을 할 수 있게 이제 W 오토노머스 시스템에서 HCMC 고정익 드론이라는 걸 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터보프롭 엔진 2개가 달린 드론이라서 일반 모터 드론보다 훨씬 더 좋아요. 또 안정성도 있고 빠르겠네요.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는 원래 지금까지는 이제 헬기 말고는 이런 운송 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사용해서 운송하는 요런 걸로 지금 이미 실증이 되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운용을 할 계획이고 이 외에도 T600이라는 드론이 있어요. 이게 생긴 거로 보면 그냥 쿼드콥터 막 그 일반 상용 드론 같이 생겼는데 일반 상용 드론 생긴 건 비슷한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저랑 샤를린 2명 정도 매달 수 있는 매달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엄청 큰 드론이라서 굉장하네. 그래서 쿼드콥터 드론 최초로 어뢰를 운용하고 실을 수 있는 능력을 실증했고 요거를 항공모함에 탑재해가지고 이렇게 써보는 것까지 이미 테스트가 완료됐어요. 근데 이 드론에다가 어뢰하는 거 옛날에 미국이 했잖아. 60년대 때. 기어링급에 원래 탑재하는 그렇죠. 예. 그런 그래서 시스템이에요. 제가 그 한번 밀폭 시간에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기술이 없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쿼드콥터 드론이 어뢰를 떨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잠수하면 굉장한 위협이겠네요, 이게. 다만 이제 이런 쿼드콥터 드론이라면 항속거리나 속도가 좀 짧아요. 아무래도 이제 1시간 이하의 작전 시간이다 속도 한 100km, 150km 이런 밖에 안 되니까 근접한 거리 혹은 헬기가 가지고 있지만 음영구역 같은 게에서 대응하기 게 좋아서 사각지대를 예. 이걸로 커버하는 거구나.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그 산타페라고 하는 네. 이제 아르헨티나 해군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헬기들을 다 동원해서 그때는 시킹이었죠. 네. 수십 대를 동원했는데 헬기 제대로 떨고다 한 번도 못 찾았는데 네, 네. 이게 기상도 안 좋은 것도 있고 아무리 시킹이 많아도 바다가 넓으니까 커버해야 되는 면적이 많은 거예요. 드론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표적기를 운영합니다. 표적기는 키네틱에서 만든 벤시 드론이라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 대공 표적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대공표적 그 드론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가 아니고 터보제트나 뭐 제트 이런 게 있거든요. 얘도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트 엔진, 소형 제트 엔진 두 개를 달고 있는데 빠르겠네 그럼. 0.6 이상의 고속, 그다음 기동성이 좋은데 네. 여기 단순히 이제 표적 훈련으로 지금 쓰이고 있지만 여기다가 앞부분의 기수에다가 여러 가지 장비를 넣을 수 있는데 표적을 모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레이더 반사체 이런 걸 넣을 수 있죠. 그럼 이걸 디코이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표적이랑 디코이랑 사실 역할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체프 플레이어 같은 걸 뿌리거나 이런 걸로 하거나 자폭으로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영국에서도 다양한 무인기가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함재 헬기가 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을 지금 드론한테 이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이제 제트 엔진으로 만든 크고 이제 대단한 그다음에 아니면 몇십 톤짜리 날개가 넓은 이런 비행기 그 드론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소형 드론들의 수요도 확실히 있어서 이것도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야기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 이야기 말고도 우리나라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네. 거라서 네. 유민전력 지휘통제함이 우리가 좀 나올 때 시간이 걸린다고 저희가 네, 방송했잖아요. 네, 네, 한 네, 10년 네. 걸려요. 네, 네. 그 전에도 우리의 해군은 이제 드론이라든가 무인기를 사용해서 그 작전 능력을 매우 빠르게 높일 수 있다. 얼마 전에 독도함에서 이제 그레이 이글 스톨만 사용한 게 아니라 쉴드 AI MQ-35V BAT라고 하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도 선보식 운영을 했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헬기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비행기를 세로로 세워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통 자체가 틸트로터 같이 이렇게 그렇죠. 예, 요 같은 경우에는 독도함에서 운영 시험이 성공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 그러니까 헬리콥터 운영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비행 시간이 길어가지고 요건 이제 장거리 정찰이라든가 표적 획득할 때도 꽤 괜찮게 이게 비용 시간이 합니다. 길군요 생각보다. 이게 헬리콥터 방식보다 고정이 아니고 고정이다 보니까 하고 이제 무장도 탑재할 수 있다고 제작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무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되는 이건 거고 약간 무장 탑재하기 좀 약간 불안불안한데. 날개 옆에다가 소형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거 외에 이제 에어로바이러먼트라고 스위치 블레이드로 유명한 거 있잖아요. 자폭. 예.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에어로바이러먼트가 여러 가지 한국 사업 준비한 것 중에 네. 점프 20이라고 하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이제 해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이제 좀 제안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한국 회사와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항공모함 그 만들기 전에도 독도함이나 마라도에서 무인기를 운영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마리논 상륙 공격 헬기의 실사격 시범이 지금 공개됐어요. 네네. 그 마리논 상륙 공격 헬기에는 ALE라고 하는 드론이 탑재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폭 전용 드론이죠, 얘가. 정찰과 작포를 같이 하는 건데 이 헬기에서 발사하는 드론으로 이게 1시간 이상 비행을 해가지고 그 마리논이 아무래도 방어력이 이런 게 제한되니까 위험한 부분에는 그 드론을 대신 보내서 하는 그거를 이제 독도함이랑 마라도함에서 운용할 예정이고 이 외에도 제가 아까 전에 뭐 표적기를 사용해서 이 영국 해군이 그 드론을 운용한다 항공모함에서 이거 했던 것처럼 지금 다목적 무인 표적기가 대한항공과 카이가 둘 다 같이 만드는데
둘 중 누가 이기든 그걸 활용해가지고 배에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사실 우리는 해군을 시험하면서 그런 드론들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형 하피라고 할 수 있는 자폭 무인기도 네. 그 쉽게 이제 해상에서 발사가 가능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카이에서는 이런 프로펠러가 아닌 새로운 드론을 만든다. 카이는 앞으로 뭐 좀 프로펠러 쪽은 좀 지양하고 또 다른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카이가 이미 저기 뭐야 그 차기 군단급 블록 2를 만들면서 당연히 그것도 그레이하고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서 제가 약간 좀 사실은 이제 카이가 프로펠러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 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장이고 발전해 나갈 것인데 네.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선행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거리 이착륙. 예, 이게 어떤 것이냐면 바이락타르 TB3라고 네. 튀르키예가 이제 지금 상륙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드론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군단급 무인기를 개조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주익이나 이런 구조를 바꿔가지고 아주 짧은 거리에서 이륙 가능하게 착륙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완성된다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레이글 스토리 국산화 버전 요거까지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을 보이고 이 외에도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소형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카이가 제한 중입니다. 수직 이착륙이요? 네, 쉽게 말해서 틸트로터 무인기가 있는데요. 틸트로터를 만든다고? 예, 차기 군단 4단급 무인기가 있어요. 네. 그게 지금 LIG 넥슨이 지금 국방과학기술연구소랑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탈락한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거기 있는 기술이나 핵심 기술을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추진기관으로 사용되는 이제 4단급 무인기. 그러니까 이제 대충 10에서 15kg 정도의 탑재량을 가지는데 이 정도면 공격 헬기 수준의 영상 추적 장치 이런 걸 달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 달고 그다음에 뭐 대전차 미사일이나 이런 거 단다. 미사일까지는 아직 좀 안 됩니다. 미사일까지는 조금. 네, 정찰 전용. 정찰 전용.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동도함이라든가 마라도함 같은 큰 배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의 KDDX라든가 그 호위함에도 같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헬기가 아무래도 그 순항 속력이라든가 아니면 항속거리 그다음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 갭을 메워주는 그러니까 헬기가 뜨지 못하고 이제 제거부여한 시간 동안에 날아서 정찰해주거나 이런 걸로 쓰일 수 있는 드론들을 여러 가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카이가 프로펠러 드론을 버렸다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한 2발 정도라도 현궁이나 이런 거 좀 달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살짝만 이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무인기용 무장을 만들고는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기밀이고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플랫폼이 완성된다면 뭐 무장 장착하는 건 일도 아니겠죠, 사실. 예, 이미 우리가 그 기술을 완성해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는 이런 무인 항공, 쉽게 말해서 무인 항공모함이죠. 이 무인 항공모함에서도 무인 제트 함재기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무인 제트 함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과 카이가 지금 각각 서로의 디자인 내놔서 네. 여기 경쟁 구도가 됐다는데 네. 카이가 공개한 UCAV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타도 손색이 없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카이는 원래 무인 전투기를 KF-21EX와 같이 나올 걸 만들고 있었는데 네. 이게 상당히 큰 수준이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T50 사이즈였거든요. 엔진도 16,000파운드에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타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량이 10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유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그러니까 드론 항모에 탑재하기는 좀 큰 사이즈다. 사이즈가 크죠. 예. 그래서 좀 사이즈를 이번에 줄인 것을 새롭게 설계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울에어쇼라든가 이런 데서 보셨던 카이의 무인 전투기랑 조금 사이즈가 다르고 이게 6톤 정도의 사이즈인데 호주의 고스트 배시라고 하는 보잉과 이제 호주가 같이 만든 무인 전투기가 있어요. 네네. 그거 사이즈랑 비슷하고 엔진도 좀 다릅니다. 엔진이 원래 카이에서 이제 만들려는 무인 공격기는 진짜 국산 무인 그 첨단 엔진 F414급 네네. 16,000파운드급 해서 이렇게 달 예정이었는데 오버스펙인데. 네, 너무 오버스펙이고 코스트가 좀 비싸다 보니까 비즈니스 제트기에 다는 엔진 있잖아요. F터버너가 없는 그거를 달고 했습니다. 그래서 F터버너가 없어서 최고 속도는 막 0.6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예. 이게 가성비를 근데 잘 맞춘 거라 볼 수 잘 있죠. 맞춘 거다. 그래서 크기랑 줄이고 엔진도 좀 파워도 줄인 대신에 그 중요한 부분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내부 무장창이 있고 스텔스가 있습니다. 아, 그럼 스트레스 기능이 있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장을 대량으로 탑재하지 못하지만 스텔스 기능이 있고 내부 무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냐면 대항 공격을 할 때 이제 주공 그러니까 메인 공격은 함이라든가 아니면 KDDX 이런 데서 하는 총속 대함 미사일이나 장거리 대함 미사일 이런 걸 사용하고 그 전에 적의 레이더라든가 중요 부위를 파괴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이 스텔스 무인기가 가가지고 내부 무장창에 있는 무장을 사용할 수 있고 바다에서 와일드 위즐 작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핵심만 콕콕 무인 전투가 찌르고 주공은 이제 본대에서 나오는 그 중축함이나 호위함에 쏘는 미사일로 마무리하는 이런 것도 되고 대공이 됩니다. A사 레이더랑 IRST, EOTS 같은 장비들이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티어 미사일 같은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그래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AI가 조종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AI 어시스티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조종사가 이제 항공모함의 컨테이너에 있고 네. 위성으로 연계돼가지고 조종을 하는데 인공지능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자율비행이 아니라 조종사가 따로 있으나 그 조종사는 한 명이 여러 대의 무인기를 운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의해서 약간 반자율주행 같은 거죠. 이거 또 스카이넷 같은데 이거. 저는 이제 영화 스텔스라고 있는데 혹시 네. 기억나시는 알고 있습니다. 에디라고 거기서 나오는 번개 맞아서 뭐 이렇게 헷갈리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가성비가 좋은 이런 그 무인 전투기로 돼 있어서 이게 비교 대상으로 그 바이락타르 크즈레만하는 튀르키의 이 무인 전투기가 있는데 네. 걔 같은 경우에는 크기랑 출력이 우리 거랑 비슷한데 네. 이제 내부 무장창이 없고 외부 무장창이고 스텔스 성능이 떨어져요. 네. 하나드 델타 설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완성되면 우리나라만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무인기 원조는 이제 대한항공이 사실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를 봤으니까 이제 라이벌 대한항공이 나와야 되는데 대한항공은 어떻습니까? 대한항공은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봄에 로어스라고 하는 저비탄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를 네. 공개를 했는데 요것도 생긴 거 보면 XQ-58 발키리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드는 그 무인 전투기랑 비슷하게 생겼으나 요거는 일단 전투기가 아니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보통 이제 KF-21 미래형에 대한 사진 자료 나올 때 얘가 갖다 붙인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중대형급으로.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취재를 해본 거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는 스텔스 무인 편대기를 만드는 기술 시범용이고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이게 2027년까지 이제 개발이 끝날 거예요. 올해 말에 첫 비행을 하고 2027년에는 KT-1 훈련기랑 같이 협동 비행을 합니다. 네. 이게 체계 개발에 들어갈 때는 이게 더 크게 확대되고 개조를 한 다음에 무기를 장착한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마치 이제 F-16A랑 F-16C랑 사실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엄청 이건 다른 비행기입니다, 사실. 그 모습만 비슷하고. 뚱뚱해 무기도 많이 탑재하고 근데 핵심 저기 새 외양이나 이런 건 비슷하잖아요. 예.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피탄 부인 평대기는 YF-16 같은 거고 요거를 확대 개량해서 내부 무장창도 넣고 그다음에 함상 운용도 할 수 있게 이런 걸로 체계 개발 간 게 2027년부터 간다 해서 요 체계 개발 형상도 나왔는데 좀 더 두꺼워지고 그 두꺼워진 덕분에 이것도 역시 내부 무장창이 달렸어요. SDB라고 하는 소형 무인 그 유도 그렇죠. 6발에 탑재할 수 있는데 요거 아니면 미티어 2발 이거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SDB2가 사실 대함 공격 능력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워낙 그 폭장량이 작아서 함선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북한을 상대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죠. 그게 SDB2라든가 이런 소형 무기를 스텔스기에 탑재할 경우에는 중국의 공호급 이지스함이라든가 이런 거 상대할 때 그 레이더를 파괴한다거나 아니면 기관부를 멈추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전술을 마스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레이저 유도랑 이제 밀리터리 레이더 복합 유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특파원님은 이제 북한은 아니고 이제 중국이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카이가 붙었습니다. 보통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그래도 카이가 익숙하니까 카이가 되는 거 아니요? 당연히 카이가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특파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사실 대한항공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대한항공이? 왜냐하면 앞서 말한 그 로어스라고 하는 저피탄 무인 기술 시범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대한항공이 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제일 먼저 탑재한 게 있고 그게 그 관을 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카이의 무인 전투기는 이제 자체 이런 게 가깝습니다. 다만 이제 대한항공도 지금 로어스 무인기 같은 거를 함상용으로 개조해야 되는 거 이제 또 추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똑같고 그 기수 앞부분을 떼었다 붙였다 이런 모듈형 교환하는 것도 또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A사 레이더를 탑재하거나 아니면 적외선 추적기, IRST, 전자전기 이런 것들
이 모듈형으로 끼웠다 붙였다 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고 비행 성능도 사실 크게 비슷해요. 원래는 그 카이 무인 전투기가 좀 더 큰 사이즈였다가 네. 비용대 효과를 생각해가지고 줄였는데 카이는 무장이 SDB나 이런 걸로 좀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기 뭐야 KF-21에 들어가는 뭐 그런 뭐 해룡이나 뭐 이런 거 쓰나요? 드론 속에 드론이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자면 카이가 현재 열심히 연구하는 것 중에 소형 드론이 있어요. AI를 사용한 소형 드론 AAP-150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확장 발전해서 생긴 건 스페어라든가 SDB 혹은 뭐 대함미사일 NSM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네. 드론인 거죠. 자율비행 능력과 AI를 갖춰가지고 요런 소형 드론들을 여러 대 나와가지고 여러 대 무인기에 실은 다음에 무인기가 일정 상공에서 그 드론들을 뿌려버리고 자기는 이제 제목을 해서 가고 요런 식의 전술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럼 이 합니다. 뿌린 애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쭉 적을 찾아다니다가 있으면 이제 자폭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무인기 중심 운영이고 이제 미사일은 이제 미티어 미사일 정도만 이렇게 운영하는 걸 이제 주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좀 카이가 대한항공이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럼 특파원님 보시기엔 어느 쪽이 좀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둘 다 이제 괜찮긴 한데 실용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완성도 측면에서는 이미 기체가 나온 대한항공 측이 좀 더 완성도가 빠르고 네. 카이 같은 경우에는 KF-21 만든 기술로 쉽게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카이도 곧 이제 실체가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경쟁 구도가 되지 않을까. 오랜만에 우리도 이제 미국에서 F-22와 F-23이 경쟁한 것처럼 보잉과 드론으로 록히드 마틴이 붙는 것 같이. 그런 경쟁이 좀 이번 분야에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들어요. 올해 아덱스가 있잖아요. 네. 아덱스에서 불꽃 튀는 취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그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업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항상 하는 말이, 기자님 지금 말씀드리면 안 돼요. 아덱스 때 김세잖아요. 아덱스 때까지 저희 꼭 숨기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덱스를 하시고 나서 바로 우리 샤넬 군사연구소에. 아,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 아덱스에서 정말 무인 복합이라든가 무인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KF-21이 멋있고 이제 무인기 같은 건 좀 인기가 떨어지는데 실제로 보시면 또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고 드론 전쟁의 시대가 뭔가 좀 실감이 될 것입니다. 근데 특파원님, 이게 무인 함재기가 좋은 거 알겠어요. 뭐 이제 뭐 첨단, 이게 대세잖아요. 사실 이게 대세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유인 함재기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요?